백대 사건으로 보는 삼국지, 오늘의 제목은 불쌍한 백성들이여 그러나 다시 싸워라 입니다.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승리하자 이제 화북은 조조의 차지입니다. 조조를 대항할 세력이 없게 되었다 라고 정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소가 바로 몰락한 건 아니었어요. 조조도 젖먹던 힘까지 짜낸 기진맥진한 승리였기 때문에 북상에서 원소를 칠 여력까지는 없었습니다. 패전 다음 해인 201년에 원소는 자신이 아직 건재함을 보여줍니다.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승리하자 원소 구역 내에 있던 여러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당시는 누구가 지배한다, 누구의 세력이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관료제를 통해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방의 여러 군소 세력들의 연합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세가 바뀌었네 하면은 이 도시 저 도시가 그냥 내가 저쪽에 붙겠습니다. 이런 반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원소의 중심지였던 기주에서 이런 반란들이 일어났는데 원소는 패잔병을 모아서 자기 군대를 정비하고 이들을 깨끗하게 진압해버립니다. 원소 입장에서는 봤지, 나 아직 안 죽었어, 건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건강이 허락하진 않습니다. 202년 5월에 원소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피를 토했을 수도 있는데 관도에서 패전하니까 분에 못 이겨서 병이 났고 그래서 죽었다, 그러니까 피를 토했다, 이런 식의 약간 상상이 들어간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당시 의학 수준에서는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패전 2년 후에 죽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로 패전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하던 사람이 병이 났을 수도 있고 원래 있던 병이 급속대로 악화되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멀쩡했는데 그때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당시에는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도 제대로 몰랐을 거고 암은 더더욱이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면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병이 악화되기도 하긴 하지만 하여간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게 뭡니까? 좌우간 관도 패전 2년 후에 돌아가십니다. 이때 조조는 차분하게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 조조를 괴롭히던 돌려막기 할 필요도 없고 서두를 필요도 없죠. 내정을 정비하고 군사를 새로 뽑고 훈련합니다. 삼국지 게임의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과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조조가 연주를 침공한 청주적, 그러니까 산동의 황건적을 토벌하고 연주를 차지했던 때가 191년입니다. 이때 벌써 연주는 청주적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땅과 항복한 황건적으로 편성한 청주병을 이끌고 200년 관도대전에서 승리할 때까지 10년간을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니까 조조가 연전연승한 거지 주민과 병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내내 전쟁이고 제대로 승리하는 적은 없고 승리했다고 해도 어떻게 떨어지는 거 없고 게다가 중간에 장막과 여포, 진궁의 난으로 연주의 80%까지 뺏긴 적도 있고 연주가 남북으로 내전에 휩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연주도 초토화되는 거죠. 가끔 서주 약탈처럼 승리도 하고 전리품을 얻은 적도 있긴 하지만 10년 내내 강적들과 정신없는 전쟁이고 패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0년에 벌어진 관도대전, 조조에게야 감동적인 빛나는 대승리지만 과정을 보시면 조조의 병력이 겨우 1만이었습니다. 조조가 191년 청주병을 창설할 때 사실 이 청주병이라고 하지만 청주의 황건적이라는 게 조직화된 군대가 아니고 대량의 유민 집단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황소의 난, 홍건적의 난, 태평천국의 난처럼 긴 역사 중간중간에 대규모 반란들이 일어난 적이 많죠. 그런데 이 반란군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대규모 유민 유랑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 또는 유민 집단이 한번 봉기해서 쓸고 다니면 그게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100만, 200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쓸고 다니고 그러는 중에 이제 군사도 나오고 실력 발휘해서 장군도 나오고 이러는 구조예요. 좌우간 조조가 이때 청주의 황건적에게서 받아들인 유민이 병사 30여만, 남녀가 100여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병사 30만이 다 현역병은 아니에요. 이 시대 군사제도가 일종의 군호라고 군을 내는 집을 정하면 그 집이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면서 집안 남자 중에서 군에 입대할 병사를 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게 정부가 딱 개별 가호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 향토 공동체를 통해서 한다거나 호족을 통해서 한다거나 또는 반 독립된 군벌 집단 속에서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한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군호 중에도 장교급의 전문 군인 집안, 뭐 무사 집안, 병사 집안이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30만 명이라는 게 과장도 좀 들어갔을 거지만 과장이 안 들어가도 해도 군인을 내는 가호에 있는 남자 전체를 합한 숫자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서 차출한 실병력은 30만이 아니죠. 30만 중에서 5분의 1만 차출했다고 해도 6만입니다. 여기에 연주 토박이 병력도 있을 거고 뭐 끌어모은 용병도 있을 거고 뭐 서주나 이런 데서 긁은 병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총력전으로 사생결단을 해야 하는 관도 전투에 동원한 병력이 겨우 1만이었습니다. 주변에 약간의 뭐 수비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군량은 쥐어짜고 쥐어짜도 안 돼서 고갈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 조조가 병력이 얼마나 부족했냐면 191년에 조조가 연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조조의 근거지였던 것이 견성입니다. 이 견성이 관도에서 동북 쪽에 있는데 견성에 보낼 병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조조의 모사가 되는 정욱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향토 병력에게 방어를 맡겨놨던 상황이었습니다. 10년간의 쉴 새 없는 전쟁으로 조조도 군사와 재정력이 초토화됐던 거죠. 원소도 10만 대군 어쩌고 하지만 견성 쪽을 공략해서 조조의 과거 근거지를 함락시킨다거나 아니면 서주로 들어가서 서주를 분리시킨다거나 그 서주에 원한 많은 애들 타도 조조 뭐 이런 애들을 끌어모은다거나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전략이 있었는데 이런 전략을 전혀 못 씁니다. 원소가 우유부단해서 멍청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소도 말로는 10만이라고 하지만 조조와의 전투에 총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조조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담력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인정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큰 인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조 빼고 원소 입장에서 보면 조조만큼 하기에는 이 물자가 안 받쳐줬다 이런 내부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쥐어짜는 전쟁을 했으니 조조도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게다가 북쪽의 원소의 잔존 세력, 남쪽의 형주의 유표와 송건의 오나라가 있어서 포위 상황도 아직 완전히 개선된 건 아니죠. 따라서 202년 1월 신년을 맞아 조조는 자신의 고향 초연에 가서 연두교서 같은 것을 내립니다. 형식적으로는 초연 백성들에게 내리는 교서지만 사실은 자기 지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 교서라고 봐야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의로운 군사를 일으킨 것은 천하를 혼돈과 폭력에서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고향의 백성은 대부분 사망했다. 온종일 걸어 다녀도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 마음이 쓰리고 한탄스럽다. 내가 의병을 일으킨 이래 전사해서 후사가 없는 병사는 친척을 찾아내서 뒤를 잇게 하고 땅을 나누어 주라. 관가에서는 농사 짓는 소를 지급해 주고 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자식을 교육하게 하라. 살아남은 병사들을 위해서는 종묘를 세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게 해주라. 만약 죽은 자에게 영혼이 있어서 이 일을 한다면 내가 죽은 후에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내가 이제 화북의 패권은 차지했다. 그러니 희생당한 병사들에게 지금이라도 보답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죠. 하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죽은 병사는 친척이 대신 직분을 이어받아서 군호가 되라. 즉 니들이 또 종군해라. 살아남은 병사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종군을 하든지 자식을 입대시켜라. 뭐 이런 의미죠. 항우가 해야전투에서 패하고 회수를 건너서 오강으로 도주했을 때 어느 정장이 탈출로를 열어줍니다. 그러니 여기서 빨리 강남으로 가셔서 후위를 도모하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항우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지역의 자제 8,000명과 강을 건넜는데 지금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하고 이제 스스로 죽습니다. 조조는 의병을 일으켜서 떠나간 지 10년이 더 됐죠. 고향에 돌아왔더니 생존자를 보기 힘들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니들을 보겠는가. 이게 아니고 내가 보답을 할 테니까 다시 입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조조와 항우 뭐 또는 인간성의 차이라기보다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죠. 그러나 승자라고 해도 자기의 승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정말 능력의 차이입니다. 이 조조의 교서를 읽으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점잖게 했지만 당시에는 병사들에게 정말 가혹하던 시대였습니다. 적에게 항복하거나 실종되거나 도망치면 가족을 죽이거나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가족을 죽이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개선책이라고 내놓은 게 노비로 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병사 못지않게 그 군호의 가족들, 군인 가족들도 얼마나 공포 속에 떨고 살고 얼마나 많이 도주했겠어요. 내가 아는 얼굴을 만나기 힘들다라는 말은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도망간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교서는 애들아, 도망친 애들 내가 처벌하지 않을 테니 돌아와서 빈 땅 수령하고 다시 군복무하거나 조세를 바쳐라. 이런 절반의 협박, 아니 100% 점잖은 협박입니다. 따라서 정말 지독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른 해석은 반협박이든 설득이든 초토화하고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혹은 조카와 아들을 다시 입대시키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징집병들이 항복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우크라이나도 새로 징집한 애들이 엉망이다. 이런 보도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시민 징집병은 가족을 위해서 싸우니까 잘 싸운다. 용병은 돈만 탐하니까 저질 군대가 된다. 이렇게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나 요즘처럼 징집병은 엉망이고 용병, 직업군인이 잘 싸운다. 다 진리는 아니에요. 징병이든 용병이든 잘 싸우는 군대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출세를 위한 기회를 얻는다. 뭐 생계를 위한 수단을 얻는다. 뭐를 얻든 얻어보자는 의욕이 있고 뭐를 얻든 얻어보자는 의욕을 고취해주고 그런 의욕이 있는 병사들로 군대를 최대한 채우고 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킨 군대가 잘 싸웁니다. 시민병이냐 용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병사들에게 신뢰받고 능력 있는 장교가 배치되어야 하고 그런 지휘관이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조조는 이런 군대의 생리, 강한 군대를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서에 실린 문장만 보면은 이런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드러나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해요. 그냥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가 보훈 정책을 펴겠다. 이런 교서도 아니고 보훈을 빙자해서 완곡하게 표현한 강제 동원 협박령도 아닙니다. 땅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즉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지방관리 같은 군대 이외에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겠다. 복무자에게 명예도 주겠다. 관심 있는 자는 나를 믿고 모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절반은 이런 의미입니다. 강제 협박 동원령의 의미도 있죠. 내가 10년 동안 성공과 공수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했지만 지금 원서를 격파하고 희망이 차고 넘치는 순간이다. 동시에 이제 내정 정비를 하고 병력을 또 새로 충당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제 황건적도 평정이 돼서 옛날같이 뭐 청주병 같은 방식으로 병력을 대량으로 모을 수도 없다. 뭐 아직 그런 방법 사용되고 있기는 하고 계속 이제 승리하니까 패배한 군대의 병사도 흡수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여전히 쓰고는 있지만 이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내 중심이 되는 군대는 있어야 됩니다. 내 군대가 1만인데 항복병 10만을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메인스트림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메인스트림에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조조는 이런 교서를 발표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초토화되고 과거 의병봉기에 따라왔던 병사들 한 명 얼굴 보기도 힘든 근데 잘 따지고 보면 처음에 조조가 의병봉기할 때 끌고 나간 병력이 얼마 안 됐어요. 그 1500인가 2000에다가 제가 항상 숫자를 잘 기억 못 하는데 거기다 누구한테 받고 그래갖고 간신히 5, 6천 명 채웠으니까 그때 의병은 2000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 아는 얼굴 보기 힘든 게 맞지 좌우지간 이런 상황에서 죽은 병사의 무덤에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전우여 그동안 내가 바쁘고 힘들어서 돌보지 못했네. 이제라도 은혜를 갚고 자네 가족들 내가 잘 돌봅세. 이렇게 말하는 반성과 회한의 글이 아니고 사실은 자랑입니다.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2의 봉기 선언이죠.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룹을 창설한 분이 자신이 처음 창업, 스타트업 했던 그 건물에 가서 그룹 창업 출정식을 하는 이런 셈이죠. 정책의 타이밍을 알고 방법을 알고 백성의 심리, 군대의 생리를 알고 심지어 정치적 연출, 쇼맨십도 할 줄 아는 이게 조조의 진짜 무서운 능력입니다. 그러면 조조가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북쪽에 있는 원소의 아들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조선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의 삼국지의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